1초, 1분, 1시간. 바쁜 현대인들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는 손쉽게 시간을 보고 또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고 또 이용했을까? 인간은 천체를 관측하고 그 주기를 기록함으로써 시간을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시각과 절기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인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빛을 선사하는 해, 밤의 시간을 알려주는 달,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물까지.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자연 현상을 관측해 시간을 헤아리고 절기를 알아낸다.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시간. 자연 속에서 시간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자. 아주 오래전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풍백, 우사, 운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다. 고조선 건국 신화에 보면 그 환웅의 아들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제 풍백, 바람을 다스리는 사람, 그다음에 운사, 구름을 다스리는 사람, 그다음에 우사, 비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관상수시와 관계된 거죠. 관상수시는 천체의 현상을 보고 농경 생활에 필요한 절기를 정하던 일을 뜻한다. 또한 관상수시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중요한 의무였다. 단군 신화에 등장한 풍백, 우사, 운사는 어쩌면 자연 현상을 통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시간을 알려주는 인물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그 건국 신화가 기술된 그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삼국으로 갈라졌던 시대에도 우리는 한 뿌리라는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주와 자연에 그 순응하는 하늘 숭배, 그리고 그 동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중시, 인본주의인 경천애인 그 사상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년 서울 단군 성전에서 열리는 개천절 대제전. 고조선의 건국을 기리는 개천절 행사인데 고조선은 언제 건국됐을까? 환웅의 아들 단군 왕검이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운 때는 기원전 2333년. 그때로부터 무려 434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고조선처럼 여러 집단을 통합한 나라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의 통일. 우리가 시간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각자 다른 시간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국가적인 그 통치 차원에서 시간과 달력, 통일된 어떤 날짜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통치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치를 위해 필요했던 역법과 역서. 역서는 오늘날의 달력과 같은 역할뿐만 아니라 세시 풍속이나 기륭 화복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 또한 역법은 전체의 주기적 현상을 관측해 역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책이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사용한 태음 태양력은 달의 모습을 통해 날짜를 계산하고 태양의 움직임으로 계절의 주기를 계산해 농사짓는 때를 알려주는 역법이었다. 서양에서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달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율리우스력은 태양력으로 기존의 1년이 355일이었던 것을 365일로 바꾸고 4년에 한 번 하루를 추가했다. 초하루날은 초승달이고 보름 15일에는 보름달이고 29일에는 30일에는 금음달이 오는 그 주기를 서양에서는 카이사르가 새로 율리우스력을 만들면서부터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순태양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냥 365일을 그냥 12등분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날수를 잡는 거죠. 서양과는 반대로 동양은 음력을 포기하지 않고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한다.
중국은 역법을 통해 날짜를 통일하고 4대 외교의 조건으로 삼았다. 때문에 우리 선조들 역시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여 사용해야만 했다. 또한 중국의 역사를 받아오는 일은 4대 외교의 조건이었다. 정조사, 조비영, 조치 등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대통령 100권을 하사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제 4대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4대 관계라는 건 우리나라 임금을 황제가 책봉하는 거죠. 외교 관계에서 역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날짜를 통일하는 거예요. 책봉을 내려준 국가하고 받은 국가는 날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서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다 쓴단 말이죠. 그러나 조선은 중국의 역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지리적인 차이로 인해 시간이 맞지 않았고 독립국가로서 자주적인 시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황제가 내린 역서를 받아옵니다. 역서를 매년. 근데 그걸 갖고는 조선의 수요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계산하죠. 그 전까지는 어떤 중국의 역법이나 관측 기록을 수동적으로 썼다면 세종대 와서 우리의 관측 기록과 우리의 어떤 장소에서 천문을 관측해서 그걸 토대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 역량과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활용했다라는 거 측면에서 굉장히 뭐 천문학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질정산 내외편, 세종 때 만들어진 우리의 풍토에 맞춘 역법. 농사직설의 저자로도 알려진 정초와 용비어촌가를 지은 정인지, 그리고 천문 역법에 밝았던 이순지와 김담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연구 편찬했다. 칠정산의 뜻은 무엇일까? 칠정산은 해와 달, 그리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등 오행성의 계산법을 뜻한다. 칠정산 내편은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력 등을 조선의 풍토에 맞게 교정해 날짜, 24절기, 일출, 일몰 시각 등을 구하는 데 사용했고, 외편은 중국의 역법이 아닌 아라비아의 천문학을 적용해 칠정산 내편보다 정확한 일식과 월식의 예보가 가능했고 내편의 보조력으로 사용했다. 근데 이게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447년부터 그걸 실용화했어요. 회회 사람, 그 이슬람계 사람들이 그 따로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교섭해가지고 어쨌든 그 회회력의 그 원본하고 들여왔다고. 그걸 여기서 다시 이제 번역해갖고 만든 게 칠정산 외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용화를 중국보다 30년 앞서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그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세종대왕을 위대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칠정산 외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조선은 칠정산이나 천문 관측에 대한 연구 수준을 대외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세종도 사실 중국 사신이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궁궐에 있는 어떤 천문 기구가 발견되는 거를 과히 뭐 좋아하지는 않고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꼬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위치를 바꾼다든가 없앤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명나라의 어떤 그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물 제1319호 경진년 대통령. 선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의 역서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서. 대통령은 명의 역법으로 조선에서는 약 300여 년 이상 사용되었다. 조선에서 만든 경진년 대통령은 명나라의 국호와 연호 대신 만든 해인 경진년을 표기한 것이 특징이며 조선이 독자적인 역서를 만들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대명 만력 몇 년, 뭐 세차, 경진년, 대통령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명에서 간행할 때는 그렇게 간행을 해요. 맨 앞에 이름을 그렇게 간행을 합니다. 그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뺐어요. 다 빼고 그냥 태세제 경진이라고 경진력이다
라는 것만 적었죠. 한편으로는 실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명예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역서 이름 자체를 아예 안 붙이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경진년 대통령에는 날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륭 화복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는데 신들의 방위를 표시한 연신 방위도가 그것이다. 마지막 장에는 간행자 명단이 나오는데 계산했던 사람을 뜻하는 수술관 3명, 인쇄를 감독했던 사람을 뜻하는 감인관 2명이 적혀 있다. 중국 역사에도 간행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간행자 숫자가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이제 이 5명에서 8명, 나중에는 14명 이렇게 증가합니다. 역서 계산이 어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번 역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자주적인 역법과 역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조선. 관상감이란 기구를 두고 천문 관측과 역법 제작 기술 인력을 육성하며 우리 풍토에 맞는 시간의 비밀을 풀고자 했다. (1644년) 한족이 세운 명이 멸망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이 중국 대륙의 새로운 패자가 된다. 그와 함께 역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바로 명의 대통령을 대신해 청의 시언역이 등장한 것이다. 독일의 선교사이자 천문학자 아담 샬이 시언역의 탄생에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청의 황제는 아담 샬에게 청의 천문기관인 흠첨감을 맡길 정도로 중용했다. 또한 시언역은 조선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관상감이 아뢰기를 주총사가 마침 새 책력을 얻어가지고 왔기에 곧장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책력에는 100각으로 되어 있는데 새 책력에서는 96각으로 정하였으며 모두가 옛 책력과 같지 않은 점입니다. 시언역에 실린 글로서는 그 신묘한 곳을 연구할 수 없으니 산술에 능한 사람을 북경에 보내 배우게 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12시와 백각법을 병행해 하루의 시간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시언역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12시와 백각법에 변화가 생긴다. 12시는 그대로지만 백각법이 96각법으로 바뀐 것이다. 매시는 8각이 되고 1각은 15분이 되었다. 우리가 그 남아있는 앙부일구를 세종대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앙부일구는 숙종 때 만들어진 거고 96각법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세종대 때는 백각이 새겨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계를 볼 때 96각으로 사용됐을 때는 이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과 서양의 역법을 받아들여 우리 풍토에 맞는 역법과 역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조들. 시간의 비밀을 풀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낮과 밤의 변화는 물론 자연과 기계장치의 만남을 통해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고자 실험을 거듭했다. 그 노력이 담긴 우리 역사 속 시계들을 만나보자. 시간을 얻는 사람은 만사를 얻는다. 우리 선조들이 시계를 만들 때 주목한 자연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물이었다. 아주 오래전 물시계는 어떤 형태였을까? 신라시대의 물시계는 계단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시대 때도 이 천문 박사 혹은 누각 박사를 두었다는 기록으로 봐서 그 물시계를 사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수동 물시계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줬다라는 걸 우리가 문헌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측정의 원리는 단순하다. 물통에 눈금이 그려진 자와 부표를 띄운다. 물이 차오르면서
자가 함께 올라오면 자에 새겨진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당시 물시계는 사람이 항상 지키고 있어야 했으며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조선시대가 되기까지 쉽게 극복하지 못했던 이 문제는 애민정신이 뛰어났던 세종과 뛰어난 과학자들의 도전을 받는다. 임금이 예전 누기가 정밀하지 못한 까닭으로 누기를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또 시간을 알리는 자가 틀릴까 염려해 혹은 장영실에게 명하여 사신목인을 만들어 시간에 따라 스스로 알리게 하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니 그 제도는 아래와 같다. 위층에는 세 신을 세우되 하나는 시를 맡아 종을 울리고 하나는 경을 맡아 북을 울리며 하나는 점을 맡아 징을 울린다. 세종실록에 보면은 자경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자세한 설명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원전이 외국 서적에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여서 우리 새롭게 창작한 기술도 집어넣고 하여서 자경루나 또는 다른 해시계들을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물시계를 만들고자 했던 세종의 염원을 이룬 인물 장영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 이천. 이천은 장영실 못지않은 과학자이자 장영실의 스승격인 인물로 장영실과 함께 세종의 과학 정책을 이끌었다. 과학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천과 장영실이 대표적인 분이고요. 이천과 장영실이 세종의 어떤 천문 관측에 있어서 이 관측 기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종 때 시계와 각종 천문 의기를 만들려고 했던 일차적인 이유는 조선의 풍토에 맞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또한 백성들에게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하려는 세종의 애민정신도 큰 이유였다. 당시 장영실이 만든 대표적인 과학작품은 바로 자경루다. 무려 573년 만에 원형대로 복원돼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자경루의 원리는 무엇일까? 1434년도에 장영실이 이제 발명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수량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보 장치, 이 두 가지로 형성돼 있죠. 지난 2015년 자경루 복원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한 남문현 교수. 그에게서 자경루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게 대체적으로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어쨌든 원형을 어떻게 이제 재현하느냐. 그다음에 정밀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역이 이제 기계니까 간편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네. 자경루의 구조와 원리가 적힌 세종실록 보루각기의 기록. 그것을 기계적인 관점에서 도면화하는 것으로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자경루 복원에는 기계공학자, 유기장, 목수장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문헌 고증부터 설계, 수없는 실험을 거쳐 복원에 성공한 것이다. 자경루는 계단 형태의 파수호에서 수수호로 물이 흘러내리는 물시계 부분, 구슬이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통로, 그리고 나무 인형이 종과 북, 징을 쳐서 시각을 알려주는 시보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자경루는 어떻게 스스로 시각을 알리는 것일까? 큰 저수조, 이제 저수지죠. 저수조가 있고 저수조에서 물이 내려오게 되면 압력을 조절하는 중간 항아리가 있고 거기서 압력이 조절되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수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이제 그 맨 마지막 그 평수호라는 게 있어요. 자경루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물이 수수호에 일정하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파수호가 3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파수호가 하나일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수압 때문에 유량 변화 폭이 크다. 그러나 파수호가 3개일 경우 시간이 지나도 유량 변화 폭이 일정한데 단 마지막 수수호에 수위를 일정하게 하는 구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도 유량 변화 폭이 일정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 수수호에 물이 차면 부표가 떠오르면서 작은 구슬이 담긴 그릇을 건드린다. 이때 작은 구리구슬을 사용하는 이유는 작은 힘에도 구슬이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부력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 작은 구슬은 시보장치에 담긴 큰 쇠구슬에 영향을 줘 자격장치로 향하게 만든다. 그 다음 큰 쇠구슬이 떨어지면서 자격장치를 작동시키면 나무 인형이 종과 북, 징을 자동으로 울려 사람들에게 시각을 알려준다. 이 자격장치에 들어간 기술들은 중국 거하고 또 서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의 기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동서아시아의 기술이 융합된 거죠. 그런 이슬람 문명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유럽의 학자들은 이슬람 문명의 동쪽은 끝이 북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자경루로 말미암아 그 끝이 서울이 됐어요. 이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다가 논문을 내든가 이제 발표해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보르각의 자경루는 기본적으로 궁궐과 도성을 위한 표준 시계였다. 해가 없는 밤에도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고 왕자나 공주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궁궐 안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움직이는 시간의 기준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자경루가 있던 보르각 근처에는 보통 또 하나의 시계가 있었다고 한다. 마치 하늘로 승천하려는 듯한 용의 모습이 힘차게 장식되어 있는 시계, 일성정시의다. 낮에는 해를 관측하고 밤에는 별을 관측해 시각을 재는 주야 겸용시계였다. 이 자경루의 시각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또 해시계가 필요한데요. 그때 썼던 것이 바로 이 일성정시의가 되겠습니다. 주로 남중에 있을 때 낮에 정오하고 자정 때 시간을 알 수 있으면 그 물시계를 보정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성정시는 그 두 시간의 시간을 모두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경루 제작에 성공한 장영실은 세종을 위해 또 하나의 자동 물시계를 만든다. 자경루와 천문 관측기기인 혼천의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었다. 장영실은 완성한 물시계를 왕의 침전 근처에 흠경각을 지어 보관했다. 사실 그 세종이 시간을 알기에는 직접 본인이 가서 체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웬만한 그 시계들이 그 경복궁의 그 후원에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왕이 그곳까지 행차하기에는 좀 어려웠죠. 하지만 요 그 옥루는 그 임금님이 계시는 천추전의 서편에 흠경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고 그 안에 옥루를 갖다 안치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계 이름은 흠경각루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흠경각루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산 주변에는 37개의 다양한 인형들이, 산의 내부에는 수차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사계절과 농사짓는 모습을 표현해 왕이 시계를 볼 때마다 백성들을 생각하게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에서는 이제 사실 국가 표준 시계가 자경루였었죠. 자경루가 국가 표준 시계의 그런 역할을 했었고, 옥루는 말 그대로 이제 임금님을 위한 해시계였었기 때문에 임금님이 이제 시간을 갖다 알기에 아주 유용했던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그 옥루라든가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 조선왕조실록은 백성들을 위한 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구리로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으니 모양이 가마솥과 같고
지름에는 둥근 톱니를 설치하였으니 자방과 오방이 상대하였다. 신의 몸을 그렸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각과 분이 뚜렷하니 해에 비쳐 밝은 것이요 길 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실록이 묘사한 시계는 바로 앙부일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가마솥이란 뜻의 앙부와 해 그림자를 뜻하는 일구가 합쳐진 이름이다. 자경루가 자연 현상 중 물을 이용했다면 앙부일구는 해를 이용한 시계였다. 세종은 글자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앙부일구의 12지의 동물 그림으로 시를 표시하도록 했다. 앙부일구는 백성을 위한 시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앙부일구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동물 그림이 그려진 것은 남아있지 않다. 조선 후기에 제작한 한자가 적힌 앙부일구만이 전해진다. 당시 앙부일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건드리면 시간이 조금씩 틀려질 수 있었다. 그럴 때는 앙부일구를 다시 조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앙부일구가 틀렸을 때 이 규표의 그림자 길이를 보고 그날의 앙부일구를 교정했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천문 관측 기계로 절기와 시각 등을 측정할 수 있었던 규표. 규는 수직으로 세운 막대를, 표는 수평으로 북쪽을 향해 누인 자를 말한다. 네, 이 소규표는 세종 1440년 세종대왕이 직접 설계하여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규표를 이용해 절기를 측정하는 방법,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규표의 그림자만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져 보조기구를 사용해 정확한 수치를 측정했다. 4, 5, 6, 7 하고 5 해서 55가 되겠습니다. 5.7자인 걸 봐서는 지금 추분쯤에 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춘분점에서 현재 걸리는 이 그림자되고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간의 개념이 중요해진다. 11시 때문에 보다 많은 백성들이 다양한 시계를 휴대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휴대한 대부분의 시계들은 비교적 이용이 편한 해시계였다. 이게 양천척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때 서민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해시계가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아주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시간을 약속을 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대중화되지는 못했지만 밤에 별을 보며 시간을 알 수 있는 휴대용 별시계 아스트로라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휴대용 시계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시간이 중요한 군인이나 상인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도 시간을 보다 손쉽게 활용하고자 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이곳에는 조선 후기 현종 때 과학자 송희영이 만든 과학시계가 있다. 혼천시계가 되는데요. 동양의 그 혼천의와 서양의 기계시계인 그 자명종 시계가 결합된 세계적으로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그런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양과 서양 과학기술이 만난 혼천시계. 혼천의 중심에는 평평한 지구가 아닌 둥글게 표현된 지구가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천문과학 수준이 상당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혼천시계에도 자경루처럼 구슬이 이용된다. 네. 똑딱똑딱 소리 들리죠? 네네. 그 추가 이 혼천시계의 동력은 추가 돼요. 두 개의 추가 있는데 앞에 보이는 그 뒤에서 보이는 이 추는 시간을 갖다가 타종하는데
사용하는 거 동력원이 되고 앞에 있는 추는 시간 지시상시가 되는 거죠. 1669년에 만들어진 이 시계에는 진자 원리가 사용되었다. 네덜란드의 과학자 호이겐스가 진자 시계를 만든 지 불과 10여 년 후에 머나먼 조선에서 같은 원리를 사용한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서양의 자명종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명종의 핵심 장치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 역시 혼천시계의 과학적 가치를 높여준다. 동양의 혼천이 또 서양의 기계식 시계인 이런 자명종이 이제 결합이 됐는데 뭐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하죠.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영국의 과학자인 리덤이라는 교수가 이 혼천 시계를 연구하고 나서 그분이 세계 유수의 여러 과학관에서 이 시계를 복원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정말 독특한 그런 과학문화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현상을 이용했던 조선의 시계들.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의 시계들은 기계 장치를 더하며 자동화되고 더 정확한 시간 계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동서양의 뛰어난 기술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융합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은 오늘날 우리 시간과학 기술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눈부시게 발전한 첨단 시간과학 기술의 현재를 만나보자. 우리나라에서 양력을 전면적으로 사용한 시점은 1896년 고종 황제가 양력을 채택하면서부터, 특히 일본은 양력을 채택하면서 추석도 양력 날짜로 바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 명절은 여전히 음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력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양력과 음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레고리력이 이게 제가 보기에도 좋은 달력이 아닌 게 원래는 1년이 30일, 31일 이렇게 있었어요. 당시 로마 왕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그거를 원래 그렇게 기존에 잘 되어 있던 걸 바꾸는 거거든요, 임의로. 지금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양력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날짜 진행을 달의 상망과 차후 기온과 일치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365로 12달로 그냥 해버리고 윤달을 넣지 않는 거죠. 그다음 윤일만 살짝살짝 넣는 거고. 양력은 편리성은 있지만 어떤 천문하고 관련이 깊은 그런 달력은 아니고 우리 전통 달력이 해와 달의 어떤 주기를 가장 반영을 한 달력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음력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음력에서 매달 초하루의 시작은 합사길이다. 합사길은 태양과 달이 같은 방향에 있어 밤에 달이 보이지 않는 날을 뜻하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합사길이 되면 다음 달의 1일이 시작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달의 주기가 29.53일 정도로 날짜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력에서 한 달은 29일과 30일 두 종류가 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양력의 1년은 약 365일, 음력의 경우는 약 354일로 양력과 음력이 11일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음력에서는 19년에 7번 정도 윤달을 넣는다. 현재 양력 달력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음력 달력은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음력은 그레고리력과는 달리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달과 태양의 운행을 바탕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음력을 알기 위해서는 지구, 태양, 달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매년 초 원력 요항을 발표해 달력 제작을 돕는다. 또한 원력 요항에는 관공서 공휴일과
음력 24절기 등의 자료가 포함된다. 이런 관측을 통해서 정확한 천문 상수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천문 상수값을 통해서 미래의 날짜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시계를 살펴보자. 과학의 발전에 따라 시계의 모습과 성능에 큰 변화가 있었다. 시계는 안정된 주파수를 갖고 있는 진동 발생 장치가 있고, 그 진동 발생 장치의 진동을 하나 둘 이렇게 세어서 시간 간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 두 장치들의 이제 조합이에요. 만일 그 진동 발생 장치가 지구의 자전이면 해시계가 되는 거고, 수정 발진자면 수정시계, 발진자가 원자이면 원자시계가 되는 거죠. 1900년대 중반까지 사람들은 태엽을 직접 감아줘야 했던 기계식 시계를 이용했다. 이후 배터리와 수정 발진자를 이용한 쿼츠 시계가 등장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더 정확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시간을 확인하는 지금, 시간의 표준은 누가 정할까?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은 바로 이곳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정한다. 네, 여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시계를 시계들끼리 시각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시계와 위성을 이용해서 비교 측정하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대한민국 표준시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계는 세슘 원자시계 5대와 수소 메이저 시계 5대. 이 시계들의 평균을 낸 것이 바로 대한민국 표준시가 된다. 세슘 원자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해 정확한 시간을 생성하는 장치가 바로 세슘 원자시계. 현대의 시간은 이렇게 최첨단 과학 장비로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시간을 위해 시간 연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세슘 시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한 실험실. 복잡한 장치들만 가득해 보이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곳에서는 시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과연 시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시계가 어디 있나요? 이것은 실험실용 세슘 원자시계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이 전체가 다 시계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세슘 원자시계보다 더 발전된 세슘 원자 분수시계를 연구 중에 있다. 특히 원통형 장치가 핵심. 이 장치는 세슘 원자 분소시계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진공 장치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세슘 원자들을 레이저 냉각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원자를 한 곳에 모으고, 그 모은 것을 위로 던집니다. 이렇게 던졌다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 원자의 고유한 진동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세슘 원자들은 너무나 빨리 움직여 고유 진동수 관찰이 힘들다. 때문에 레이저 냉각 기술로 한 곳에 모아 위로 던졌다가 떨어뜨려 관찰한다. 속도가 줄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레이저를 이용해 세슘 원자들을 붙잡아 둔 채 관찰하면 어떨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붙잡게 되면 이 레이저에 의해서 원자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원자의 상태가 변하게 되면 정확한 원자시계를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발이 완료된 세슘 원자시계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오차 범위가 300만년의 1초 정도. 과연 새로운 세슘 원자 분수시계의 연구 개발이 끝난다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세슘 원자 분수시계 중에는 만약에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억 년에 1초 정도 틀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실. 이곳에서는 세슘이 아닌 이터뷴 원자를 이용해 미래의 시간 표준에 대비하고 있다.
이터뷴 원자는 현재 원자 시계에 사용되는 세슘 원자보다 훨씬 큰 진동수를 시계로 쓸 수 있다.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예를 들어 자의 눈금이 더 촘촘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시간 측정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광격자 시계는 이제 원자 시계 일종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터뷴이라는 원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공 상태의 원자를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두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일종의 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는 도플러 효과 때문에 원자의 고유 진동수와 빛의 흡수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자를 빛의 파장보다 작은 공간에 가두면, 즉 일종의 격자나 그물에 가둬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개발이 성공한다면 현재의 세슘 원자 시계가 갖고 있는 시간의 표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 혹시 현재 개발 중인 광격자 시계가 넘어야 할 문제점은 없을까? 광격자 시계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너무 빨라서 그 진동하는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사실 전자 소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장치 전체가 복잡하고 또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슘 원자 시계의 정확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충분한 상황. 세슘 원자 시계보다 더 세밀한 시계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파망원경, 우주 탐사 같은 것도 그런 기초과학 분야에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들을 같은 시각 정보를 갖도록 일치시키는 이제 작업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해상도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GPS 위성을 가지고 위치 정보를 손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내 위치 정보가 의 정확도는 GPS 위성들이 갖고 있는 원자시계의 이제 정확도에 정확히 비례해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자시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면 우리의 그 GPS를 이용한 그러니까 위치 정보도 더욱 정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꾸준한 연구 개발로 세계 협정시를 정할 때 함께 하고 있다. 정확도가 높은 세슘 원자 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시간 정보가 포함된 인공위성에 항법 신호가 수신되면 대한민국 표준시와 비교한다. 이렇게 비교된 데이터는 프랑스에 위치한 국제 도량 형국으로 전송된다. 국제 도량 형국은 전 세계 60여 개 표준기관이 보낸 시각 비교 데이터를 이용해 세계 협정시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협정시는 다시 각각의 표준기관으로 보내지고 필요에 따라 세계 협정시에 맞춰 나라별 표준시가 조정된다. 세종이 천문과 기상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물론 이제 통치 차원도 있지만 백성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애민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어쨌든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일련의 어떤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 세종은. 일상생활에서 1초 정도 틀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산업이나 혹은 방송통신 그리고 군사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정밀한 시각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 하나로 묶였지 않습니까? 역시 시계도 전 지구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기술계가 세계의 이 공통된 시간과 가치처럼 세계 과학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연 현상을 통해 시간과 절기를 연구했던 우리 선조들. 시간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동양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융합해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